저는 18살 덴마크에서 온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발표가 일본 교육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발표를 중단하세요. 교사가 소리쳤죠.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다.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제가 직접 찾아봤거든요. 그 순간 일본 교실은 얼어붙었고 SNS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유럽 의회까지 움직였죠. 옥스퍼드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은퇴한 한국 외교관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기에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일본 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한 그 충격적인 진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라르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18살 고등학생이죠. 2024년 3월 제가 도쿄 국제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오후 역사 수업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은 주제를 보는 순간 교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선생님은 학급을 세 그룹으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센카쿠 열도, 다케시마 그리고 쿠릴 열도 문제를 각각 조사해서 발표하라는 거였죠. 저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일본 친구들이 서로 눈짓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츠키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엘리사, 너는 다케시마 좋아할래? 어차피 외국인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다케시마가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불린다는 것도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도 말이죠. 그냥 평범한 역사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한국 애들 또 감정팔이 하겠지. 역사 왜곡이라고 소리 지르고 증거는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잖아.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일본 측 자료부터 찾아봤어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교과서, 각종 정부 발표 자료들을 읽어봤죠. 한국 측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양쪽 주장이 정반대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본 자료들은 대부분 1905년부터 시작하는 반면 한국 자료들은 훨씬 오래전부터의 기록들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역사 토론 대회에서 늘 해왔던 대로 1차 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해보자.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만 말이야. 친구들의 비웃음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사서 선생님께 동아시아 고지도 자료가 있는지 물어봤죠. 있긴 한데 왜 필요해요? 하고 묻더군요. 역사 과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오래된 지도책들을 꺼내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나츠키가 물어봤어요. 어때? 조사 잘 돼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좀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나츠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복잡해?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야. 명백한 사실인데.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명백한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반박 자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 들어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요. 도서관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직접 작성한 공문서가 있더군요. 죽도 타케시마 조사서라는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죽도와 타케시마는 조선의 부속이므로 본방과는 관계없다고 말이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일본 정부 공식 문서가 맞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1905년보다 28년이나 전에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거였죠. 더 파고들어 봤어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서양 지도들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그린 지도, 독일에서 제작된 동아시아 지도, 심지어 러시아 해군이 만든 해도까지 말이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지도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자체 지도들이었어요. 1785년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 접양 지도에서도
독도는 조선 쪽으로 색칠되어 있더군요. 1809년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변계약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현재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케시마는 17세기부터 일본 어민들이 이용해왔다고만 적혀 있었죠. 1905년 시마네 연고시 이야기만 나오고 그 이전의 복잡한 역사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유럽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덴마크에서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거기에도 일본과 한국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었죠. 일본의 주장만 그대로 반영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객관적이라고 여겨졌던 유럽의 교육 자료들마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정보가 퍼져나갔던 걸까요? 밤늦게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이 195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해외 로비 활동을 펼쳤다는 거였죠. 각국의 교과서 출판사들과 접촉하고 학술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퍼뜨린 거였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감정적으로 항의하고 시위하는 모습만 외신에 보도되더군요. 차분하고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억울하다, 화가 난다는 식의 감정 표현이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 말이 맞았던 거죠. 한국은 정말 감정파리만 하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은 전혀 달랐어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근거들이 가득했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나츠키에게 물어봤어요. 1877년 메이지 정부 문서 알아? 나츠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문서? 저는 찾아낸 자료를 보여줬어요. 나츠키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진짜야? 나츠키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츠키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중얼거리듯 말했죠.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야? 바로 그거였어요. 교육의 힘이라는 게. 수십 년간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게 진실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거죠. 나츠키도 다른 친구들도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배운 대로 믿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발표에서 이 모든 걸 말하겠다고. 친구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발표 전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엘리사, 내일 발표 준비는 잘 되어가나? 네, 잘 준비했다고 답했죠.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그런데 말이야, 너무 편향된 내용은 자제했으면 좋겠어. 이런 민감한 문제는 균형을 맞춰서 다뤄야 한다. 편향된 내용이라니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을 말하는 게 편향인가요? 선생님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 특히 이런 문제는 더욱 그렇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생님도 결국 똑같구나. 진실보다는 무난함을 원하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학생의 본분 아닌가요? 발표 당일 교실 분위기가 묘했어요. 다들 제가 뭘 말할지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 하나의 섬, 세 개의 이름.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지리적 위치, 크기, 자연환경 같은 기본 정보들 말이죠. 친구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역사 부분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785년 일본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접양 지도를 보시면 제가 지도를 화면에 띄우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독도가 조선 쪽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도였거든요. 이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안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죽도 타케시마 조사서 원문을 화면에 띄웠죠.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어요. 죽도와 타케시마는 조선의 부속이므로 본방과는 관계없다고. 그때였어요.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엘리사, 잠깐. 발표를 중단하자.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했죠.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런 자료들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지금은 발표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하자. 선생님 목소리에 당황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선생님은 당황해하고 저만 혼자 화면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나츠키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엘리사가 뭘 잘못했나요? 자료를 보여주는 게 잘못인가요?
다른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왜 발표를 중단시켜? 우리도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더욱 곤란해하더군요. 결국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자고 하며 수업을 끝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엘리사, 너 괜찮아? 진짜 대박이었어. 근데 그 자료들 진짜야?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하나하나 답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한 거였죠. 일본 교실에서 터진 독도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야? 일본 애들 당황하는 거 봐라. 외국 학생이 우리보다 더 잘하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죠. 편향된 자료다, 선동하고 있다. 교육을 정치화시키고 있다. 잠들기 전까지 댓글을 읽어봤어요.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고.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나츠키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엘리사, 어젯밤 SNS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츠키가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난리야. 근데 말이야. 잠깐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 정말 확신해? 그 자료들이 맞다고? 물론이죠. 모든 자료에 출처가 있어요.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츠키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야?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점심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회장 히로시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엘리사, 잠깐 얘기 좀 할까? 그 복도 끝으로 가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지고 있어. 이런 민감한 문제를 학교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그냥 과제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조사해서 발표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히로시가 고개를 저었어요. 과제는 과제고 이건 다른 문제야. 너 때문에 한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갈등 조장이라고 여겨지는 분위기구나. 저는 반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평화인가요? 그럼 거짓 평화 아닌가요? 오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해 전화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학생이 일본을 모독하는 발표를 했다. 편향 교육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엘리사,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발표를 다시 하지 말고 SNS에도 더 이상 관련 내용을 올리지 말아줬으면 해.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죠.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제 발표 영상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 댓글들이었는데 번역해보니 제게 대한 비난이 가득했어요. 외국인이 일본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국에 매수된 거 아니냐. 덴마크로 돌아가라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댓글들도 있었어요. 처음 알았다.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한 일본 대학생이 쓴 거였어요. 나도 이 문제에 관심이 생겨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봤다. 정말 복잡한 문제구나.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날 밤 나츠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엘리사, 미안해. 나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나츠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첫걸음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등교길에서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사, 내가 그 덴마크 학생이구나. 한국에서도 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 정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한국 언론에서 제 발표를 다룬 기사들이 있더군요. 외국 학생이 독도 진실 폭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뉴스에 나간 다음부터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유럽 SNS에서도 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또 한국이 피해망상 부리는 거 아니야? 아시아 애들은 왜 이렇게 과거에 매달려? 어차피 작은 바위섬 하나 때문에 뭘 그래? 이 같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가 그저 감정 싸움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죠. 가장 상처였던 건 덴마크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코펜하겐에 있는 절친 소피아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엘리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시아 애들 편 들어주느라 고생하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돼?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 제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지,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유재국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목은 고맙습니다였죠. 메일을 열어봤어요.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사. 저는 한국의 전직 외교관 유재국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당신의 발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독도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임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만 반복되고 국제사회는 관심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발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실은 국적이나 감정과 상관없다는 걸 말이죠. 18세 덴마크 학생이 저희가 30년간 못한 일을 해낸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한 논리로 진실을 전달한 거죠. 늙은 제가 못한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외교관이었지만 오히려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정치적 고려, 외교적 배려 같은 핑계로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메일을 다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유재국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메일을 보고 다시 힘이 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시 자료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했죠. 단순히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유재국 씨에게서 또 메일이 왔어요. 엘리사,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교 자료들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요. 공개되지 않은 1차 사료들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직 외교관이 직접 자료를 제공해준다니.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꼭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학교 발표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말이죠. 유재국 씨가 보내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일 외교 협상 기록,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서, 그리고 각국 정부의 비공개 입장 문서들까지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당시의 회의록이었어요. 일본 측에서 독도 문제는 추후 논의라고 하면서도 내부 문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기정사실화될 것이라고 적어놨더군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는 걸 말이죠. 수십 년간 체계적으로 국제 여론을 만들어 온 거였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찾은 자료들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고 싶어. 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죠. 엘리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일까지?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드리자 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었구나. 우리도 몰랐던 내용들이 많네. 어머니는 유럽 의회에서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엄마, 유럽 교과서들이 편향되어 있어. 한쪽 주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교육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보는 거야. 2주 뒤 정말로 기회가 왔어요. 유럽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아시아 역사 교육의 객관성 이슈를 다루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자료들을 공식 제출해 주셨죠.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교육부에서 연달아 관련 자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영국에서 나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파장은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유럽 의회에 왜곡된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이며 강력히 항의한다. 이 발표가 나간 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어요.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의문이 유럽 언론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BBC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독도 문제를 제기한 덴마크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인터뷰에서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편도 일본 편도 아니에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죠. 도쿄에 있는 학교로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제 자료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학교 측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나츠키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나 어젯밤에 집에서 부모님과 얘기해봤어.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료도 다시 찾아봤고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미안해. 나도 너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믿고 있었나 봐. 정말 놀라웠어요. 나츠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히로시도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처음에는 내가 문제 일으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문제는 우리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극우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이 저를 계속 공격했거든요. 반일 외국인, 한국에 매수된 학생 같은 말들이었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외국인의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말이죠. 학교에서는 제 안전을 걱정해서 보안을 강화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희망적인 변화들이 보였어요. 일본의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진짜 뭐가 맞는 거지? 라는 의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하기 시작했죠. 한 일본 대학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엘리사, 너 때문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복잡하구나. 감사해. 2개월 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왔어요. TEDx 코펜헤이건에서 발표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주제는 국경 너머의 진실 역사적 사실을 향한 10대의 여정이었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TEDx에 나가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재국 씨가 메일로 격려해 주셨어요. 엘리사,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때입니다.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되니까요. TEDx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발표 당일 무대에 서는 순간 떨렸어요. 수백 명의 관중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진실은 감정이 아닙니다. 진실은 사실 위에 존재하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로 시작했어요. 저는 18살 덴마크 학생으로서 하나의 작은 섬을 둘러싼 큰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1877년 메이지 정부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 문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28년 뒤 러일 전쟁 중에 무주지라며 편입했죠. 발표가 끝난 뒤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신중히 답했어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역사 해석이 달라진 거라고 봅니다.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는 외국 학생이 우리 역사를 대변해줬다며 감동하는 댓글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독일 교육부에서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관련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그 무렵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서 초청장을 보낸 거였어요. 독도의 진실을 알린 외국 학생으로 특별 전시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방문이 결정되자 유재국 씨와 처음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유재국 씨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어요. 엘리사,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독도 박물관에서의 강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강연 후 한 고등학생이 질문했어요. 외국인인데 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특정 나라를 돕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말할 뿐이죠. 진실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재국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리사, 저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도 당신만큼 명확하게 진실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정치적 고려, 외교적 배려 때문에 항상 애매하게 말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축적해주신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재국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꿨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적 진실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유재국 씨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은퇴했지만 민간 차원에서라도 진실 알리기 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비행기에서 덴마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실을 찾고 알리고 기록하는 일의 시작 말이에요. 덴마크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정식 초청장을 보낸 거였어요. 동아시아의 역사적 진실과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19살이 된 제가 옥스퍼드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심포지엄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독일의 역사교육연구소, 프랑스의 아시아학회, 영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까지 모두들 제가 제기한 문제에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일본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쿄대학교의 한 교수가 연락을 해왔거든요. 객관적인 역사 교육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옥스퍼드의 강당은 30개국에서 온 교육자들과 연구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누군가 기록해야 해요. 저는 그걸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18개월 전 저는 그냥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과제를 통해 역사의 복잡함을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실은 한쪽의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연설 중간에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상영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일본, 유럽의 청소년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작품이었죠. 스리뷰즈, 원트루스라는 제목의 다큐였어요. 다큐에는 나츠키도 나왔어요. 처음에는 엘리사가 일본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녀는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한국의 고등학생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외국 학생이 우리보다 우리 역사를 더 객관적으로 봐준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접근했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적 진실들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아시아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으니까요. 심포지엄 이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EU교육위원회에서 아시아 역사 교육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요.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일본에서의 변화였어요. 몇몇 일본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 재조명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였어요. 젊은 일본 학자들이 기존의 관점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유재국 씨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왔어요. 엘리사,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간 외교관으로서 진실 알리기에 평생을 바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실패했지만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꿨다. 이 말이 제 묘비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동아시아학과 국제법을 복수 전공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죠. 제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기로 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때로는 생각해봐요. 그냥 조용히 과제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제 일본에서 온 메일 한 통이 모든 걸 정리해줬어요. 도쿄 국제고의 한 후배가 보낸 거였어요. 선배님 덕분에 우리 학교에서도 객관적인 역사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발표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진실은 국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퍼져나간다는 걸 말이에요. 유재국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나는 실패했지만 이 아이는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유재국 씨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분의 30년 외교관 경험이 있었기에
제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독도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재국 씨와 함께 그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진실이에요라고 말이에요.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 더 알게 됐어요. 진실은 혼자서는 힘이 없다는 걸요. 누군가 용기 내어 말해야 하고, 누군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또 누군가 그 진실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해요. 저는 그 연결고리의 한 부분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코펜하겐에서 온 진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